자, 여야 3당이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한 개헌 협상에 돌입했지만 각 당 간의 이견차가 너무 커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미친개 발언으로 경찰과 충돌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최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 먼저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오전에 예상은 했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같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에 나간 거 처음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알려지기를 은둔의 지도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미치광이 이런 식의 얘기를 주로 세계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올해 1월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은 정말 7, 8년간의 은둔을 깨고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디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첫 발을 디딘 것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기대를 해도 이게 긍정적으로 흐를까요? 네.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우선 이제 북한하고 중국은 그동안에 한 7년여 동안 안 좋은 관계였습니다. 네. 아마 북한과 중국 관계 중에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가려고 하면 중국이 안 받아주고 그다음에 중국의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두 나라가 저렇게 전격적으로 정상회동을 했냐. 그건 역시 한반도의 격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동안에 4대 강국이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가 네. 지난 한 7, 8년 동안 요지부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사이 나쁜 대로 요지부동, 네. 남북도 사이 나쁜 대로 요지부동, 또 미국은 미국대로 또 요지부동, 네. 또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 입장만. 이러다가 지금 한반도가 뭔가 격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리고 그런 한반도 격변의 중심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것만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누구인지 모르다가 오후쯤에 김정은인 것 같다. 결국 오늘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보기관의 좋은 점은 잘못 얘기했더라도 나중에 그거를 이제 둘러대기가 참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다른 이유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그냥 대충 둘러대면 또 정보기관은 그게 통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연 지금 대북 정보 라인에 네. 그 이상이 없는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 정보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김여정 같다라는 오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정원에서 일부러 오보 내도록 잘못된 정보를 흘렸겠어요? 그거는 좀 아예 함구하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김여정 같다는 얘기가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알고도 일부러 얘기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만큼 우리의 대북 정보 라인, 휴민트 같은 것이 많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과의 원활한 정보 공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북한과 중국은 특히 장성택에 대한 처형 이후에 최악의 관계로 그냥 갔었죠. 근데 역시 지금 미국의 강경한 자세, 무엇보다도 이제 공개적으로 북핵에 대한 선제 타격을 주장했던 볼턴 안보보좌관의 임명이 더욱더 큰 압박으로 북한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박하게 그동안 완전히 왼수 비슷하게 지냈던 중국과도 이제 급하게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북한이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방,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서 이 북핵 타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그전보다 돈독해지거나 적어도 멀어지지 않고 있느냐. 근데 일본과의 관계는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너무 걱정이 앞서고요. 미국도 이게 과연 바뀌는 북핵의 담당자들, 그게 뭐 미국의 국방장관이 됐던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됐던 우리가 그들과 소위 한 라인이 지금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걱정을 하는 건 뭐 다 걱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가 요 평창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 나냐 마냐였거든요. 불안했었죠. 그런데 지금 남북회담, 북미회담 어쨌든 하기로 발표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이 우려가 불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여기서 그 철강 관련한 관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네. 일본은 아닌데 우리나라만 그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다. 근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이 또한 정부를 더 경각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하도록 만들었다고 보긴 하지만 네. 결과가 나오면 일단 인정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양보하고 철강 부분을 지키고 이건 결국 국익적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비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고비의 핵심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볼턴이라는 사람이 초강경파잖아요. 매파의 초강경파. 근데 결국은 트럼프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전에는 인사를 할 때 강경파로 쫙 포진을 하면 저거는 대북 강경 메시지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 와서는 그런 공식이 깨진 거예요. 과거에 미국 대통령 누가 트위터에 그냥 그 아랫사람 비난하는 걸 예.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워낙 파격적인 인사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과거의 법칙이 깨졌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이 이렇게 강경 인사들로 이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한 것이 대북 강경 기조 이어가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북 강경 기조성 북미 대화를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북 압박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저는 이어져야 되는 한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걱정하면서 조금 길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제 김정은이 방북했냐, 김여정이 했냐. 네. 이 부분은 정보기관보다는 이미 핵심 외교안보 라인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과 북한의 특성상 예. 우리가 먼저 그거를 발표하거나 아는 척 해버리면 그 되게 기분 나빠하는 특성이 있기 관계가 때문에 틀어질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 말 한마디가 아주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은 자유롭게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런 조심스러운 기조를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혹시 정말 정보를 몰랐다면 이 부분은 걱정되는 지점이므로 예. 이 부분은 또 따로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이야기를 좀 바꿔서 국내 정치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과 한참 대립의 날을 아주 날카롭게 세우다가 어제 장제원 대변인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일단락이 좀 되는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좀 더 시기적으로 빨리 했었으면 누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오히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부적절한 처신,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소위 무슨 이 논란으로 인해서 그게 묻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쟁점화할 수 있고 지금 선거를 얼마 안 놨던 시점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정부 여당의 후보로 유력시 되는 사람과 아무런 이유 없이 비공개적으로 두 차례를 만나고 또 현직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공천이 확정된 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논평을 하다가 조금 지나친 언사가 나오면서 관심이 그냥 이 개 발언에 네. 대한 논란으로 점화되면서 이 수사기관의 장애 부적절한 처신이 그냥 묻히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제원 대변인의 사과가 좀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경찰은 사실은 군대 빼고는 제일 큰 조직입니다. 예. 뭐 15만 경찰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특히 지역적으로 가면 뭐 저희가 선거운동할 때도 이게 요새 주민센터라고 부르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직에 대한 어떤 신뢰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명의 경찰이 지소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울산경찰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했어야 되는데 이게 확전이 되면서 야당과 경찰 조직 전체 간의 어떤 대립의 양상으로 가면서 선거를 이제 70여일밖에 안 놔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거는 사실은 좀 부적절한 언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수사권 조정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국민의 인권이라는 네.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준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했던 것은 그것 또한 좀 부적절한 언행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럴 땐 사실 화끈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과의 내용도 보면 일부 정치 경찰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걸로 사과가 되고 화난 경찰과 특히 경우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경우회는 회원이 150만 명이나 되는데 네. 그 경우회를 달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황 경찰청장이 민감한 시기에 야당 유력 후보의 비리 사건에 관련하여 수사를 했다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체포영장이나 이 수색영장은 경찰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이 발부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과 의논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건데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욕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조에서는. 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검경 수사권 문제를 붙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 경찰청장이란 분이 뭐 그렇게 진보적인 분이 아닙니다. 아닌데 굉장히 그 의원들하고 각을 세우는 장면이 화면에 나오게 된 것도 이게 좀 논리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반항하는 것이 아닌가 뭐 반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 순환 시대인데 뭐 미친 개, 사냥개, 뭐 들개 거기에 변개까지 등장했잖아요. 변개가 있나요? 제가 똥 예, 그렇게 막 등장하다 갑자기 미꾸라지로 바꾸면서 예. 황 총장을 겨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사과보다는 사과할 때는 경찰 전체에게 예, 우리가 지금 삼국지에 이간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 전체에게 화끈하게 사과하고 뭐 이렇게 정말 확 깨끗하게 하는 그게 더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무적으로는 특히 구속영장 말고 예. 뭐 어떤 압수수색영장이나 이런 것은 발부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원에서 물론 기초적인 심사를 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만 예. 그 수사 주체가 어느 정도 뭐 사실은 압수수색영장 단계에서는 수사보고 형태의 몇 장만 붙여도 그 영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법관의 서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압수수색영장 법원이 주도해서 발부한 거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수사 초기 단계는 수사기관의 의지대로 뭐 거의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테이블에 맞게 가는. 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률이 몇 % 안 되거든요. 불과 그러니까 이거는 울산경찰청에서 주도해서 사실은 시기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게 맞죠. 사실은 압수수색영장은 하루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은 발부되는 것이 거의 9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관의 서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법원이 한 거지 뭐 우리가 한 거냐 이런 식의 변명은 좀 실무적으로는 실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거기서 또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예. 이 정도 수사고 유력 정치인이고 지금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울산시장 후보. 예, 예. 울산시장인데 그리고 현역 시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화살을 검찰에 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그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오는 것도 지금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 예. 범위가 너무 좁고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전 이런 사건은 검찰이 수사 지휘를 확실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본류는 아닙니다만 논의에. 근데 이것도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핀트가 조금씩 안 맞았다. 그리고 법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이 민감한 시기인 거 다 압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하는 정도의 의식은 저는 법원의 법관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죠. 그것은 영장의 내용이 발부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비락 같고요. 예. 이 오비락이지만 정치적으로 키우실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하심으로써 저는 이 개들의 순환 시대에 상처받는 분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개들도 엄청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여기서 일단락을 그러면 좀 짓는 걸로 이 네. 개들의 순환 시대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바꿔서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충남지사 후보로 이인재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단도직입. 뭐 선거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 17개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얘기하는 전략공천 외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또 여론조사라는 형태로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경선이 이루어지는 데가 대구하고 경북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잘 안 맞죠. 지금 상황하고 21세기의 어떤 당의 공천권 행사에 있어서의 당원들 또 국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참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뭐 사실은 경선이 원칙이 돼야 되고 전략 공천이 예외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17개 광역단체 중에 2군데는 경선, 15군데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지금 21세기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하는 직접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과연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15개 소위 당에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이냐. 그 이제 6월 13일 날 그 투표함이 열리면 결과가 드러나겠죠. 근데 전략 공천은 사실은 다른 이유보다도 당선의 목적을 두고 전략적으로 후보를 고른다는 게 그야말로 전략 공천인데 그러면 15군데를 전략 공천하면 적어도 10군데 이상은 당선이 돼야 그 전략 공천이 잘된 공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5군데 중에 자유한국당이 10군데 이상을 당선자를 낼 수 있느냐? 그건 6월 13일 뭐 투표함 까봐야 되고 그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략 공천을 한 사람이 져야겠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입장으로서 보신다면 지방선거는 다른 그 중앙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는 달라서 이게 60대 이상이 지방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 법칙이 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도 지방선거에 대해서 젊은 층은 관심이 적고 그다음에 50대 이상은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는 늘 이 선거라는 건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인데 이게 이제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당 쪽도. 근데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걸 뒤늦게 깨달은 게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다 보면 다음에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편법을 막 쓰고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오히려 회복하는 시기가 더 멀어진 것 같거든요. 길어지고. 그래서 저는 피닉제라는 별명이 붙은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 쭉 계신 분이라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을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몇 번을 바꿨는지 예.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만약에 다시 공천을 한다면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실익도 없고 그리고 명분도 잃게 되고 그리고 그거 무엇보다 충청남도 도민들께서 예. 피닉재란 분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자유한국당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사실 뭐 인물난이 굉장히 지금 극심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바른미래당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안철수 이제 영입위원장이 장성민 전 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인재가 아주 절실한 상황일 텐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야당이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이냐 이게 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오겠다는 정치권의 인사가 있으면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예. 뭐 지금 그거를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오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문호를 다 열고 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야당의 위기가 더 심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으면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냈던 적은 아마 제 기억에는 뭐 그런 아직도 적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예. 싶은데 지금 아직도 이제 후보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누구는 이런 이유에서 안 돼. 누구는 저런 이유에서 다른 프레임에 걸려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 이러면서 문호를 자꾸 닫아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적절한 인물을 뭐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거듭되고 있습니다만은 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장성민 전 의원의 영입에 대해서는 어떤 그만큼 좀 절박한 상황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김병준 교수까지 네. 거절을 사실상 했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떠오르는 인물들은 다 거의 거절을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략공천으로 영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영입 대상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가 돼서 예. 확답을 사실은 받은 이후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인물이 고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당의 제의를 받아도 아니 누구는 고사했는데 나는 그만 못해서 이 제의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지금 한 4명 정도가 지금 예.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제의를 받고 고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한테 제의를 하더라도 아니 누구도 뭐 그 당 후보직을 고사했는데 나는 뭐 그만 못해서 내가 지금 그 당 후보로 나가야 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꽃은 사실은 서울시장인데 예. 제1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못 찾는다. 이게 참 그전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저희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서로 경선 일각에서는 좀 과열된다라는 우려 아닌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 위기가 오고요. 예. 또 위기일 때 또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경선을 보면 바닥에서 보면 예. 사실은 그 현재 시장 대세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자들은 다크호스들은 예. 늘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도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은 당원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즉시 어디선가 이렇게 견제 기능이 들어가고 예. 그리고 후보들이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지금 그나마 경선이 과열되는 와중에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안심되는 지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